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4.10 총선 딱 1년 남았습니다. 이제 1년 뒤면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또 상당 기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 정치적 선택이 내려지게 됩니다. 총선 1년 남았다고 하지만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고 또 아주 금세 지나갈 그런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자 그 후보군에 속해 있는 수백 명 혹은 수천 명 이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디에서 출마한다, 누구하고 줄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는 이미 파다하게 돌아다니고 있고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체제. 이재명은 작년 8월 달에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8월까지가 임기가 되는 셈이어서 당연히 이재명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내년 4.10 총선을 치러야 맞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판이 걸려 있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한 달에 뭐 2번, 3번씩 재판정에 나가서 받고 있지요. 그 다음에 대장동, 성남FC, 뭐 유래신도시 이거 관련해서 이미 기소가 됐지요. 그 다음에 또 기소될 것이 지금 줄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불법 대북 송금이라든지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또는 뭐 옹벽 아파트 뭐 등등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이제 이재명은 거의 뭐 한 달에 17차례 재판정에 나가고 그걸 또 준비해야 되고 언제 당무를 보고 언제 총선을 지휘하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또 이재명이 재판정이 나올 때마다 터져나오는 뉴스 때문에 또 얼마나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민주당이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혼잡 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개딸들 거기에 동조하는 쪽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재명만은 전국적 인물이 없지 않느냐. 누구 있으면 대봐라. 그러나 비명계 쪽에서는 아니죠. 야, 이재명하고 함께 총선 치르다가는 우리 다 망해. 너희도 알고 우리도 알잖아. 체포동의안이 이제 계속 검찰에서 날라올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돼가지고 다시 컴백했잖아. 이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조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어떤 제3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이른바 이재명의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올해 연말쯤 돼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친명계를 주축으로 어떤 공천 과정을 거의 다 마무리해 놓고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른다? 누가 치른다? 공천 후보들은 누구다? 이걸
틀을 다 짜놓고 이재명이 물러난다. 이제 이게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는 겁니다. 이제 두고 봐야죠. 두 번째로는 한동훈입니다. 네, 한동훈. 한동훈 내년 총선에 출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선을 위해서 아껴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장관 자리를 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 하면은요, 야당 쪽에서는 이재명, 여당 쪽에서는 한동훈, 차기 대권주자 1등, 양쪽 1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이런 저런 복잡한 얘기, 복잡한 분석들 많이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렇고 제 마음속에도 그렇고 딱 벌써 틀이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재명이 살아남는다고 한다면 다음 대선은 한동훈 대 이재명.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의견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아마 못 갈 것이다. 지금 사법 리스크로는 다음 대선은 고사하고 다음 총선에도 못 나간다. 뭐 이런 의견도 지금 많이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법무장관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면요.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3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있기 한 달 전까지 공직자 그대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 송파구 쪽에서 출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본인은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뭐 송파구 쪽에 가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 자신과는 무관한 얘기다 그랬는데 이건 역시 상당히 변수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제3지대 대선이 됐든 총선이 됐든 이런 얘기는 늘 나오지요. 네. 그 이른바 무당층을 이제 끌어들이고 그 갈 곳 몰라 하는 마음을 이제 등에 업고 또 다른 그룹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은요, 이제 그게 사람들 표심이라는 게 나는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 다 싫다. 아유, 이제 이런 유권자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유권자들을 어떻게든 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태섭 전 의원하고 곧 모임을 하나 엽니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 모임. 이 이름이 상당히 긴데요. 이 토론회를 연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쪽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자기네들이 대변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고민은 있습니다. 뭐 늘 그렇지만은 제3지대, 특히 제3지대에서는 전국적인 인물, 전국구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거 제일 잘했던 사람이 안철수죠. 그때마다 뭐 재미도 본 적이 있고 실패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혹시 그쪽으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어떤 주도권에서 안철수 의원이 소외된다든지 또는 공천이 불확실해진다든지 이러면 안철수 의원은 이제 김종인, 금태섭과 손을 잡을 가능성. 지금은 뭐 전혀 그런 얘기 안 나오고 있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관전 포인트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그 어떤 총선이든 그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게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대개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40%를 넘으면 집권 여당 쪽으로 국민들의 표가 쏠린다. 이렇게 보고요. 40%를 넘지 못하면 야당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과거에는 계속돼 왔었습니다.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상회하면 이 중간층, 갈 곳 몰라 했던, 내 마음 둘 데 없어 했던 그 유권자들도 집권 여당 쪽으로 확연하게 기우는 현상이 나타난다. 밴드웨건 현상이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당도 야당도 일단은 자신들 쪽 그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대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집권당 30, 야당 30, 무당층 30, 10%는 어차피 투표장에 안 나올 분들, 그러니까 10% 투표장에 안 나오실 분들 빼고 나머지 90%를 3대 3대 3으로 나눠 갔는데 대개 그 정치권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30이 이제 소외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다가 또 어느 그 적절한 타이밍에 이르면 또 이 바로 무당층 여기에 또 집중하는 이제 그런 선거 캠페인의 기간을 갖기도 하고 막바지에는 또 다시 집토끼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관전 포인트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역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게 가장 뜨거운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